잃은 한 화가의 초상화. 이 그림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한 지체 높은 양반이 그림을 청하러 화가를 찾아온다. 하지만 화가는 그림 그려주기를 거부한다. 그가 탐욕스러운 관리라는 이유에서였다. 나를 백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림이나 파는 환쟁이로 오해하지 마시오. 화가 난 양반이 협박하자 화가는 자신의 오른쪽 눈을 송곳으로 찌른다. 니놈에게 그림을 그려주느니 장님으로 사는 게 낫다. 화폭 속 주인공으로 전해지는 이 남자는 강한 개성으로 예술가의 고집을 지키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간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이다. 비운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같은 강렬한 색채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자른 기행으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18세기 조선에도 고흐와 같은 천재적인 그림 실력과 기행으로 조선 화단을 뒤흔든 화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른 화가 최북입니다. 나무 아래 선비들이 모여 한가로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상단을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담은 발문이 적혀 있는데 책상에 기대어 검은고를 타는 사람은 표암이다. 담뱃대를 물고 곁에 앉은 사람은 현재다. 퉁소를 부는 이는 홍도다. 18세기 최고의 화가이자 김홍도의 스승인 표암 강세황. 겸재 정선의 제자로 산수화의 대가였던 현재 심사정.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단원 김홍도까지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그림은 2013년에 처음 공개된 균화 아집도다. 아마 경기도 안산 그 언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19살짜리 김홍도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정이 이제 가운데 좌장격으로 잘 등장하고 있고 표암도 있고 또 더 어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에도 허필도 등장하고 있는데 상상화가 아니고 만들어진 그림도 아니고 그때 상황을 남긴 그건 실제 상황이고 또 그림 내에 허필이라는 인물이 아주 소소하게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누가 뭘 그렸고 누가 구도를 잡았고 누가 색을 칠했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증거고 이 그림은 한 사람이 그린 작품이 아니다. 발문을 보면 강세황이 전체 구도를 잡고 소나무와 돌은 심사정이, 인물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채색을 담당한 한 사람. 그는 그림 속에서 직언을 쓰고 바둑을 두고 있는 호생관 최북이다. 당대 이름난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친밀하게 교류하며 지냈던 화가 최북. 과연 그는 누구일까? 최북은 물론 조선 3대 화가에 끼지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주는 화가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들 모두가 그림에 뛰어나고 또 시몬에 능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얘기 상대들이죠. 작품 세계가 분명하고 또 전통회 모든 장르를 다 그렸으며 또 작가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한국 그림이 어떤 건가, 조선 그림이 어떤 건가를 고민했던 화가이기도 해요. 무주에 자리한 최북미술관. 이곳에선 최북이 남긴 여러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작품들 중 눈길을 끄는 건 산수화. 최산수라 불릴 만큼 산수화에 능했던 최북은 겸재 정선과 심사정의 화풍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산과 계곡을 직접 찾아다니며 산천을 자신만의 필법으로 화폭에 담아냈다. 최북이라는 화가는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 시대 조선 후기라고 하는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조선 후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진경산수인데 그 금강산을 그리기도 하고 또 도담참봉을 그린 예도 있고 그래서 그 조선 사람인 걸 내세우면서 조선 그림을 그려한다고 외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대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 화원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최북은 산수화뿐 아니라 영모화, 화훼화, 괴석화 등 다양한 화제를 두루 선보인다. 특히 세필화에 능했는데 조선 후기 뛰어난 인물들에 대해 기록한 이규상의 병세 제언록에서 최북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최북의 화법은 근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느다란 필획으로 대강 그림을 그려도 갈고리 모양으로 치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잠옷 거칠고 사나운 분위기를 풍겼다. 특히 메추라기를 잘 그려서 사람들은 그를 최메추라기라고 불렀다.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의 그림인가요? 예, 이제 최북의 그림 중에 이제 한 쌍의 꿩을 그린 건데요. 꿩을 이제 남종화풍으로 그렸는데 혹시 그 최북의 별명 중에 최메추라기라고 혹시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최메추라기.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화가에 능했지만 특히 새를 잘 그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꿩의 깃털이나 겉에 표면의 표현이 아주 세세하게 털 하나하나 공필화법으로 세밀하게 진짜 새가 날아갈 것처럼 금방이로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이 괴석두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들고 네. 특이한 것은 괴석 왼편 아랫부분에 저렇게 국화가 또 함께 그려져 있어요. 예, 이 작품은 이제 저희 미술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북 선생님 그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최북 선생님 글씨도 상당히 잘 쓴 글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은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글씨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장 선생 견지 즉 필배 호생관 호가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 그 미불 선생님 아시죠? 글씨로 유명한. 예. 미불. 원장 선생님도 특이한 돌을 보면은 절을 하고 일단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 해석이 원장 선생님도 이 돌을 보면 반드시 절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채보건대 이제 최북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특이한 돌을 발견하고 아, 이 돌 굉장히 특이하구나 하고 이제 절을 하고 그리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돌멩이가 약간 괴기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기자기한 밑에 소국을 넣음으로써 좀 분위기도 부드럽고 또 이미지가 더 달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렇게 괴석도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그리는데 예, 많이 그리죠. 뭐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들의 변하지 않는 굳건한 그 정신 세계를 이렇게 돌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최북도 어떤 그런 성리학적 철학에 대해서 깊은 어떤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그런데 그 제가 네. 이 최북미술관을 오면서 무주에 최북미술관이 있는데 무주와 최북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최북미술관을 무주에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그 최북 선생님에 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1896년 그 무주 군수였던 조병유의 적성지를 보면은 거기에 무주인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그림하시는 분들이 모두 잘 아는 오세창의 근역 서화증에도 최북이 이제 무주인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 6월에 여기 미술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창피하지만 이제 미술을 전공했는데도 뭐 우리는 김홍도나 신윤복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최북 선생님에 대해서 미흡하게 모르는 점이 많았었어요. 물론 미술관을 만들고 또 지금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미술관을 운영하고 보면서 아, 정말 작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결코 그 당대 시대 화가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인데 더 발굴하고 많이 알려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북의 호는 호생관입니다. 부도자 날생자를 써서
자신을 스스로 붓으로 살아가는 화가라고 칭했죠. 사실 그는 김홍도처럼 도화서에 소속돼 있어 나라의 녹을 먹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 당시에는 다소 낯선 직업 화가였던 것입니다. 최북은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도화서 화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적인 직업 화가로서 그림을 그려 판매했는데 그의 그림을 얻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최북은 죄도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직업 화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공적인 기관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림을 관장하는 예조사나 도화서에 속해 있는 화가들이 제일인데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아마 개인적인 그 어디 제도권에 얽매이기를 싫어했다는 그런 이유도 하나도 있겠고, 또 반면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데 기인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장가도 결혼도 안 한 사람 같고 또 만년에 꽤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최북은 매일 술을 마셨는데 하루의 주량이 대여섯 대 정도 됐으며 번번이 화처, 종이, 비단 등을 팔아서 술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금능 남공철의 시문집인 금능집. 여기에 수록된 최77전엔 최북의 뛰어난 그림 실력 이외에 그의 다양한 기행 또한 기록하고 있다. 하루는 금강산 구룡현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최북은 천하의 명인이니 천하의 명산에서 죽겠노라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구해 근처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정승이 최북에게 산수화를 부탁했는데 산만 그리고 물을 그리지 않고 줬더니 그림을 부탁한 이가 괴이하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최북이 붓을 던지며 하는 말이 이 종이의 여백은 모두 물이다라며 한탄했다. 최북은 자기 이름 북자를 파자에서 채77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듯이 약간 괴짜 화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신비성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자기 눈을 훼손시켰다는 그런 일화까지 남아 있어서 만고하고 비교도 됩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동시대에 이어서 19세기로 내려오면서까지 계속 회자됐던 화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화를 많이 남기고 있는 화가인데 좀 개이한 성격을 표출하는 하나의 그 형태다. 또 예술가의 자존심 내지는 긍지를 표출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눈을 찌르고 들어갔느냐 이거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기 분방함 내지는 작가적인 그 존심 내지 이런 거의 반영 정도로 보는 게 옳죠. 자유분방하고 강인한 성격으로 남다른 행적을 보인 최북. 그는 자신의 성격처럼 파격적인 필치와 표현을 담은 작품을 많이 그렸다. 빈산엔 아무도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중국의 시인 소동파의 식구를 화제로 한 공산무인도. 파릇파릇한 잎이 돋는 나무 아래 텅 빈 정자를 그린 이 그림은 언뜻 심심한 느낌을 주는 듯하다. 하지만 보통은 그림 감상에 방해되지 않게 한쪽에 글을 쓰고 낙관을 찍는 데 반해 최북은 도드라지게 글씨를 쓰고 거의 중앙에 낙관을 찍는 과감함을 보였다. 파격적인 화법을 구사하면서도 잘 짜인 구도와 격칙을 갖춘 필치를 선보이며 최북은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했다. 중인 신분의 화가였지만 교양과 뛰어난 학식을 갖췄던 최북. 시를 해석해 표현한
그의 그림들을 보면 문인으로서의 최북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원래 이제 시서와 삼절이 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문자 보호를 가지고 시를 쓰는 거나 화가가 조형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인화의 이제 자격이라고 하는 게 시서화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시를 그림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인이면서 요즘으로 치면 뭐 일찍부터 융합 복합이 이루어진 거죠. 또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날이 저물어 푸르른 산은 먼데 차가운 하늘 밑 시골집이 쓸쓸하네. 살인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온 사람. 당나라 시인 유장경의 시를 화제로 삼은 풍설 야귀인도는 최북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붓 대신 손가락과 손톱으로 그린 이 작품에선 거친 필선에 휘어진 나뭇가지가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찬 공기 속을 걸어가는 노인과 아이의 뒷모습에선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밤의 냉기가 전해지는 듯하다. 그러니까 시의 구절이 그래도 그대로 소리화돼서 그림에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동양의 이제 문인화의 이제 아름다움 또 그 멋의 이제 예라고 보는데 그만큼 그 학문적인 소양 내지는 고전에 대한 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화폭의 문인들의 이상향을 담아낸 최북. 그는 겸손하고 청렴한 선비를 상징하는 동물인 메추라기를 그리며 이 새에 담긴 뜻을 붓끝으로 표현했다. 평생을 기인으로 떠들며 살아갔지만 최북은 자신이 자주 그렸던 메추라기의 상징처럼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안빈낙두의 인생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또 메추라기 자체는 메추라기가 굉장히 소박한 옷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메추라기가 아름답지는 않죠. 꽁이 아름답지만 메추라기 그린 이유 중에는 그런 뜻도 소박하고 건박한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모습인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한 자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마음도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모든 화가들은 거의 다 이제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의지가 이제 반영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최북을 가르켜 주객이라고도 하고 화가라고도 했으며 심한 자는 미치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쓸모 있는 말이었다. 조선의 문희의 부흥기였던 영정조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화가 최북. 그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며 자신의 뜻대로 화폭을 채워간 화가였다. 앞선 셈이죠. 시대는 앞선 거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연결했다고 봐야 될까요? 시대를 앞섰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식 구조가 조선 사람 조선 그림을 무리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써 그 시대를 반항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시대에 대한 자기의 의견 표명, 술 먹고 기이했다는 걸 떠나서 작품 자체에서 우리는 화가를 보는데 그림을 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반대된 삶을 살아온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 그의 그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풍설 야규인이나 공산 무인도 같은 산수도 그리고 괴석도를 보면 그의 성품만큼이나 대담하고 파격적인 화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의 작품이 좀 더 많이 공개가 된다면, 그리고 최북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미술사는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